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이 50만 대군을 만든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70년 평화체제를 무너뜨렸다. 미군 3만 5천 명 철수 위협에 독일이 무릎 꿇는가 했더니 전혀 예상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유럽의 평화를 지키게 됐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박혜준입니다. LIG넥스원 유럽 지사장이죠. 전직 육군정보장교 출신으로 독일 베를린에서 5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6시 35분 인터컨티넨탈 호텔 23층 제 방 창문 너머로 이상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헬리콥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 둘, 셋, 25, 26, 30대가 넘었습니다. 검은 드론들이 편대를 이루어 베를린 상공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브란덴부르크 문 위를 지나 독일 연방의회 건물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보장교 시절 훈련받았던 모든 감각이 비명을 질렀어요. 전쟁이다.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독일 국방부 조달청장 한스 밀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스, 지금 일어나. 드론이야. 러시아 드론이 베를린 상공에 있어. 뭐라고? 박, 지금 무슨 소리를? 한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을 봐. 당장. 전화 너머로 한스가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인 고트. 이건 침공이야. 드론들은 독일 의회 건물 50m 상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호버링을 시작했어요. 마치 조롱하듯이 원을 그리며 돌았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였어요. 카메라였습니다. 그들은 촬영하고 있었어요. 박, 이건 시험이야. 한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려는. 그때 독일 공군 유로파이터 2대가 굉음을 내며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드론들은 꿈쩍도 안 했어요. 전투기들은 그저 주변을 선회할 뿐이었습니다. 격추 명령이 없었던 거죠.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어요. 계산된 모욕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독일이, 아니 나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15분 후 온라인 속보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드론 30여 대가 베를린 상공에 출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체불명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제 오를란텐 드론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없이 봤던 그 드론들이었습니다. 한스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국방부로 와줄 수 있어? 지금 당장. 무슨 일이야? 미국이 우리를 버렸어. 택시를 타고 비렐름 슈트라세로 향하는 동안 드론들은 여전히 베를린 상공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나토 동맹국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국방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입구는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맞습니까? 독일은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미국의 지원은 있습니까? 경비를 뚫고 들어간 회의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군 장성들, 정부 관료들, 그리고 몇몇 외국 무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한스가 저를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박, 상황이 심각해.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배치했어. 최소 100기 이상이야. 100기?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베를린까지 7분이면 도달해. 우리는 무방비야. 그때 회의실 정면 스크린의 CNN 속보가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서 있었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됐습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독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유엔 총회 연단에서 말했습니다. 나토는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보무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했어요. 독일 국방부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트럼프의 다음 말이 우리 모두를 경악시켰죠. 오늘부로 나토 회원국들에게 통보합니다.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거나 미군이 철수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역시 영어로 말했어요. 5%.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재 독일의 국방비는 GDP의 1.4%였어요. 5%는 교육과 복지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한스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미친 짓이야? 이건 동맹 파기나 다름없어. 바로 그때
미 국무부 나토 담당 차관보 레베카 스톤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독일 정부에 공식 통보합니다. 72시간 내에 답변을 주십시오. 5% 수용 또는 주동 미군 3만 5천 명 전원 철수입니다. 그녀도 영어로 말했어요. 독일 국방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레베카, 이건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최소한 협상은 없습니다. 레베카가 말을 잘랐어요. 대통령님의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유럽은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은 무덤처럼 고요했어요. 창밖으로 러시아 드론들이 여전히 베를린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걸 계산한 것처럼 독일 총리 비서실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총리님께서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1시간 후 총리 관저에서 저는 한스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속보가 쏟아졌어요. 프랑스도 거부 의사 표명, 이탈리아 의회 긴급 소집, 폴란드만 수용 검토 중.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 한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200대, 구형 펜저하우비체 300문. 그게 독일 육군 전력의 전부야. 러시아와 맞서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한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총리 관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얼굴은 잿빛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1945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총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 수도 상공에 드론을 띄웠고 미국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재무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총리님, 5%는 불가능합니다. 독일 경제가 붕괴됩니다. 그럼 대안이 뭡니까? 국방장관이 반문했습니다. 러시아에 굴복합니까? 논쟁이 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중립을 주장했고 누군가는 프랑스와의 동맹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미국 없는 나토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때 정보부장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방금 확인된 정보입니다. 러시아가 수발키 회랑에 기갑사단 2개를 배치했습니다. 수발키 회랑,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잇는 100km 구간이었어요. 러시아가 그곳을 차단하면 발트 3국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이반 페트로프가 베를린에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정보부장이 덧붙였어요. 이반 페트로프, 러시아 군사정보부 지아르유의 악명 높은 대령이었죠. 그가 나타난 곳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 리비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한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절박한 상황을 보며 결심했어요. 총리님, 제가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한국이 도울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동양인인 제가 갑자기 발언한 것에 다들 놀란 표정이었죠. 박 지사장, 무슨 말씀이신지? 총리가 물었습니다. K9 자주포 500문, 천궁투 방공 시스템 20개 포대, K2 전차 300대, 72시간 내에 독일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가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요? 그 작은 아시아 국가가?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아시아 국가가 세계 육군 화력 3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왔습니다. 총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동의할까요? 제가 지금 연락해보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청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은 새벽 1시였지만 국가안보실장은 즉시 전화를 받았어요. 상황을 설명하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박 지사장,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15분 후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긴급 NSC를 소집하셨습니다. 2시간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2시간 내에 답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드론들이 사라졌어. 정말이었습니다. 30대의 러시아 드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독일 총리 관저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답변을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그때 한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밖에서 누가 너를 찾아. 관저 후문으로 나가니 검은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문이 내려지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반 페트로프였어요. 박중령, 오랜만이네요.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시리아, 이후 처음이죠.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5년 전 시리아에서 정보 수집 중 마주쳤던 러시아 지아르유 대령이었어요.
뭘 원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산책이나 할까요? 브란덴부르크 문까지. 역사적인 곳이잖아요. 역시 영어로 말했어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를 따라 걸으며 베를린의 새벽거리를 걸었어요. 도시는 기묘하게 고요했습니다. 독일이 무너지면 다음은 한국이에요. 페트로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유럽을 버렸고 아시아도 버릴 겁니다. 그래서요? 러시아와 협력하세요. 우리는 한국을 존중합니다. 기술력도, 군사력도 인정해요. 하지만 독일을 돕는다면 그가 말을 멈추고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그 드론들 인상적이었죠? 그건 예고편이었어요. 본편은 칼리닝그라드에 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말이군요. 페트로프가 웃었습니다. 역시 정보가 빠르시네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50기도 배치했습니다. 베를린까지 4분이면 충분해요.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분단의 상징이었던 이곳이 다시 위기의 중심이 된 것이 아이러니했죠. 박중령,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페트로프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72시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즉시 한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반을 만났어.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뭐라고 했는데? 킨자를 배치했대. 50기. 전화 너머로 한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우린 끝난 거야.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이었어요. 박 지사장님, 대통령님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국은 독일을 돕겠습니다. K9 500문, 천공투 20개 포대, K2 300대, 즉시 수송 개시합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 지사장님, 대통령님께서 직접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때 독일 의료지원단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다. 전화를 끊고 총리 관저로 뛰어갔습니다. 새벽 3시,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됐어요. 총리님, 한국이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숄츠 총리가 일어섰어요. 정말입니까? 조건은 뭡니까? 조건은 없습니다. 무상 지원입니다. 다만 기술 이전과 향후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재무장관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죠? 한국이 왜 우리를 돕습니까? 저는 70년 전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서독이 보낸 의료지원단이 수많은 한국인을 살렸다는 것을, 그리고 분단국가의 아픔을 공유하는 나라로서의 연대감을. 하지만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국방장관이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한국 공군 수송기들이 이미 이륙 준비 중입니다. 12시간이면 첫 물자가 도착합니다. 총리가 강요들을 둘러봤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한국의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총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무장을 할 것인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4년 만에 독일이 다시 징병제를 부활시킨다는 것. 역사적 결정이었죠. 바로 그때 정보부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러시아 공수부대 2개 사단이 벨라루스로 이동 중입니다.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벨라루스에서 독일 국경까지는 불과 600km.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한 거였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국방장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재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숄츠 총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회를 소집하세요. 내일 오전 10시 역사적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스와 함께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베를린의 아침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죠. 정말 가능할까? 한스가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로 러시아를 막을 수 있을까? K9은 나토 표준을 능가합니다. 제가 확신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거리 60km, 분당 6발. 러시아 MSTA보다 뛰어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금 한국에선 C-17 수송기 50대가 대기 중입니다. 48시간 내에 모든 장비가 도착할 겁니다. 국방부 상황실에 도착하니 대형 스크린에 유럽 전역의 군사 동향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중립을 선언했고 영국은 관망하고 있었어요. 폴란드만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었죠. 그때 윤태성 주독 한국대사관 무관이 들어왔습니다. 박 지사장님, 방금 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무대왕함이 지중해로 출항했습니다. 문무대왕함,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었죠.
해군도 움직이는군요. 그뿐이 아닙니다. 공군 F-35 전투기 20대도 폴란드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독일을 돕기 위해, 아니 자유 세계를 지키기 위해 호텔로 돌아온 건 새벽 5시였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미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예상했던 전화가 오전 8시에 걸려왔습니다. 레베카 스톤이었어요. 박 지사장, 긴급 면담이 필요합니다. 람슈타인 기지로 와주시겠습니까? 독일 국방부는 반대했지만 저는 가야 했습니다. 미국의 진짜 의도를 알아야 했으니까요. 기지로 가는 아우토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군 트럭 수십 대가 반대편 차선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짐을 가득 실은 채 프랑크푸르트 공항 방향으로 향했죠. 정말로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지 입구에서 30분을 기다린 후에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들이 막사를 비우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70년간 주둔했던 미군이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레베카는 사령부 건물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박 지사장, 소개합니다. CIA 유럽 지부장 로버트 헤이든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CIA까지 나선 거였습니다. 레베카의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박 지사장, 한국은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독일을 돕는 건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매우 불쾌해하십니다. 저는 레베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버리지 않습니다. 동맹? 그녀가 비웃었어요. 나토는 이미 죽었습니다. 미국이 없는 나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에게 유럽을 넘기자는 겁니까? 로버트 헤이든이 끼어들었습니다. 박 지사장, 우리는 한국을 아낍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이걸 보세요. 한국 방산업체들의 미국 내 계약 목록입니다. 총 500억 달러어치죠. 독일을 계속 돕는다면 이 모든 계약이 취소됩니다.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 레베카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세요. 칼리닝그라드의 최신 위성사진입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제가 센 것만 120기가 넘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레베카가 사진을 넘겼습니다. 지하 벙커에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80기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바스티온 대함 미사일입니다. 발트해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반 페트로프가 과소평가한 거였어요. 실제 전력은 2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로버트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제 찍은 겁니다. 전술 핵탄두 운반 차량입니다. 핵무기였어요. 러시아가 전술핵을 칼리닝그라드에 배치한 거였습니다. 박 지사장, 러시아는 진심입니다. 레베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이 개입하면 동아시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게 위협입니까? 조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독일을 돕는다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스였어요. 박, 당장 돌아와. 러시아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베카, 로버트, 역사는 당신들의 선택을 기억할 겁니다. 람슈타인을 나오면서 로버트가 따라 나왔어요. 박 지사장, 잠깐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반 페트로프를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가 베를린에 있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왜 그가 경고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계속 속보가 나왔어요. 러시아 서부 군관구 전 병력의 동원령, 벨라루스 국경에 집결 중. 베를린 외곽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올려다보니 대형 수송기들이 편대를 이루어 날아가고 있었어요. 동체에 선명한 태극 마크가 보였습니다. 한국 공군이었어요. C-17 글로브 마스터와 C-130 수송기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최소 30대는 넘어 보였어요. 국방부에 도착하자마자 한스가 저를 상황실로 끌고 갔습니다. 첫 번째 수송기가 태겔 공항에 착륙했어. K9 자주포 12대가 내려오고 있어.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영상이 떴습니다. 거대한 수송기에서 K9 자주포가 하나둘 나오고 있었어요. 독일 군인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윤태성 무관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편대가 1시간 후 도착합니다. 천궁2 시스템을 싣고요. 바로 그때 정보부 요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칼리닝그라드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상황실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스크린에 칼리닝그라드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이스칸데르 발사대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목표를 분석 중입니다. 정보 분석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탄도 계산 결과 베를린입니다. 목표는 베를린. 한스가 창백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지? 발사하면 7분입니다. 그 순간 제가 결심했습니다. 천궁2를 즉시 배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아직 설치도 안 했는데 한국 운용 요원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20분이면 발사 준비를 마칠 수 있어요. 독일 국방장관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총리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모든 권한을 한국 측에 위임한다고. 저는 즉시 한국 운용팀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전개 명령. 천궁2를 브란덴부르크 문 광장에 배치하라. 25분 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천궁2 발사대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한국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독일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반 페트로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천궁2 20개로 이스칸데르 120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반,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에겐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블러핑이군요. 오늘 저녁 10시 슈프레 강변에서 만나면 보여드리죠. 도발이었지만 시간을 벌 필요가 있었어요. 오후 2시 독일 의회가 소집됐습니다. 숄츠 총리가 연단에 섰어요. 저와 한스는 방청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의원 여러분, 독일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의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굴복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야당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총리, 우리는 전범국입니다. 다시 무장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사과했고 반성했습니다. 총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저녁 10시, 저는 약속대로 슈프레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정보를 얻을 기회였어요. 이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어요. 박중령, 한국이 왜 독일을 돕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분단의 아픔을 아는 나라끼리의 연대입니다. 이반이 웃었어요. 감상적이군요. 현실을 보세요. 그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재생됐어요. 보세요. 박중령, 이스칸데르가 발사되면 어떻게 되는지. 영상 속에서 미사일들이 베를린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7분 후 도시가 불바다가 됐죠. 천궁으로 몇 발이나 막을 수 있을까요? 10발? 20발? 우리는 120발을 동시에 쏠 수 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300발 동시 공격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120발은 아침 운동이죠. 이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허세는 그만두세요. 한국이 가진 천궁2는 20개의 포대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말을 멈췄어요. 우리에겐 다른 게 있죠. 다른 것?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반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박중령,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국은 물러나세요. 이건 유럽의 일이지 아시아의 일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반. 제가 그의 손을 치웠어요. 이건 자유 세계 전체의 일입니다. 오후 3시 독일 의회가 한창 토론 중일 때 제 휴대폰에 청와대 직통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어요. 박 지사장님, 대통령님께서 직접 통화하시겠답니다. 잠시 후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지사장,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요? 레베카 스톤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제 보복을 암시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했어요. 박 지사장,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독일 총리에게 전해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한국은 1953년 정전 이후 70년간 전쟁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전쟁의 참혹함을 알고 그래서 평화의 소중함을 압니다. 독일이 결단한다면 한국은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박 지사장, 방금 국무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독일에 대한 무기 지원을 무상해서 장기 차관으로 전환합니다. 30년 상환, 무이자입니다. 놀라운 조건이었습니다. 사실상 무상 지원이나 다름없었죠. 추가로 K2 전차 500대와 FA-50 전투기 50대도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그 정도 규모면 우리 전력의 4분의 1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이 무너지면
다음은 아시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막아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의회로 뛰어갔습니다. 경비병들이 막았지만 한스가 나와서 절 데려갔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제가 외쳤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숄츠 총리가 저를 연단으로 불렀습니다. 600명의 의원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독일 연방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의회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지원 내용도 발표했죠. K2 전차 500대, FA-50 전투기 50대, 그리고 한국 특수부대 2,000명을 교관으로 파견하겠습니다. 의회가 술렁거렸습니다. 한 의원이 일어났어요. 왜입니까?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돕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말을 했어요. 1950년 한국이 가장 어려웠을 때 독일은 의료지원단을 보냈습니다. 수천 명의 한국인을 치료했고 전쟁과 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때 독일 의료진이 남긴 병원이 지금 한국 최고의 병원이 되었습니다. 몇몇 나이 든 의원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 둘 다 분단의 아픔을 겪었다는 겁니다. 독일은 통일을 이뤘지만 한국은 아직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돕는 겁니다. 그때 한 야당 의원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자극하면 바로 그 순간 상황실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한스가 뛰어와 총리에게 쪽지를 건넸어요. 총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확인된 소식입니다. 총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리투아니아 국경에 10만 대군을 집결시켰습니다. 의회가 패닉에 빠졌어요. 그때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태겔 공항에는 한국 수송기가 계속 착륙하고 있습니다. 이미 K9 백문이 도착했고 지금도 더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녹색당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징병제 부활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독일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낼 수 없어요. 그럼 러시아 탱크가 베를린에 들어오는 걸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제가 반문했습니다. 순간 의회가 조용해졌어요. 1945년의 기억이 되살아난 거죠. 숄츠 총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재무장과 징병제 부활, 그리고 한국과의 군사 동맹에 동의하시는 분은 녹색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 200, 300, 400. 최종 결과는 찬성 523, 반대 98. 통과였습니다. 의회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브란덴부르크 문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천궁투 발사대 주변에는 한국 군인들과 독일 군인들이 함께 서 있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또다시 굉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전투기였어요. F-35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베를린 상공을 선회했습니다. 태극 마크가 선명했죠. 한 독일 노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온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요? 러시아를 막을 수 있나요? 저는 천궁투를 가리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북한 미사일을 수백 발 요격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도 막을 수 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예요. 운전병이었죠.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돕는군요.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러 입장이 바뀐 거죠. 저녁 6시, 긴급 작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독일군 수뇌부와 한국 군사 고문단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현재 상황입니다. 독일 합참의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러시아군 10만이 리투아니아 국경에 있고 칼리닝그라드의 미사일은 언제든 발사 가능합니다. 우리 전력은? 한스가 물었습니다. 독일군 현역 18만, 예비군 3만, 전차 200대, 자주포 100문,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국군 장비를 포함하면? 제가 물었어요. K2 500대, K9 500문, 천궁투 20개 포대, 그리고 윤태성 무관이 덧붙였습니다. 내일 도착할 K21 다연장 로켓 100대를 포함하면 화력에서는 러시아와 대등합니다. 문제는 병력입니다. 독일 육군 참모총장이 우려했어요. 장비는 있는데 다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징병제가 필요한 겁니다. 숄츠 총리가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 18세에서 25세 남녀 모두 징집합니다. 목표는 1년 내 50만 군대입니다.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시간이 문제였죠. 한국 교관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징병제를 70년간 운영했습니다. 노하우를 전수하겠습니다.
그때 정보부 요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푸틴이 연설합니다. 지금 크렘린궁에서 푸틴이 크렘린궁 대연회장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배경에는 거대한 러시아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서방은 다시 한번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나토는 우리 국경까지 확장했고 이제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더니 칼리닝그라드에 미사일 기지가 나타났어요. 의도적인 과시였죠. 우리는 1941년을 기억합니다. 나치 독일의 침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푸틴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독일이 재무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모든 수단입니다. 핵 위협이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토마스 밀러가 들어왔습니다. 라인메탈 CEO였죠. 독일 최대 방산업체의 수장이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총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밀러 사장, 무슨 일입니까? 토마스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게 우리 라인메탈의 실제 생산 능력입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충격적이었어요. 레오파르트 전차 연간 생산 능력 50대, 자주포는 30문, 1년 걸려야 그 정도였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10년 동안 평화 배당금에 취해 있었습니다. 방산 라인을 줄였고 숙련공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럼 증산은 불가능합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최소 2년은 걸립니다. 새 공장을 짓고 인력을 훈련시키고. 하지만 러시아는 기다려주지 않겠죠? 한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무기를 생산하지?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전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월 30대 생산할 수 있고 하나는 K9을 월 50문 만들 수 있어요. 토마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 지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독일의 자존심이었던 라인메탈 CEO의 고백이었어요. 기술 이전을 요청합니다. 토마스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국의 생산 시스템, 품질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배우고 싶습니다. 숄츠 총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밀러 사장, 그럼 라인메탈이 한국 기업과 합작한다는 겁니까?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토마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폴란드에 K2 1000대를 수출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부진하는 동안 한국은 유럽 시장을 석권했어요. 야당 대표가 반발했습니다. 독일 방산업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존심? 토마스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존심으로 러시아 탱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뭘 봤습니까? 우리가 보낸 레오파르트는 절반이 파괴됐지만 폴란드가 보낸 한국산 K2는 거의 살아남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저도 몰랐던 내용이었죠. 토마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한국 K9의 우크라이나 전장 성과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K9이 러시아 포병 진지를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명중률이 놀라웠죠. 사거리 60km, MRSI 다탄두, 분당 6발. 토마스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PH-2000은 사거리 40km, 분당 3발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독일 육군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정비는 어떻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비팀 500명이 내일 도착합니다. 24시간 정비 체제를 구축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모든 매뉴얼을 독일어로 번역 완료했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했어요. 6개월 전부터? 총리가 놀랐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는 걸 보고 대비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최악을 대비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죠. 그때 윤태성 무관이 들어왔습니다. 박 지사장님, 문무대왕함이 발트해에 진입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이 발트해에 들어온 거였어요. 러시아 해군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였죠. 토마스가 일어섰습니다. 총리님, 결정해 주십시오. 라인메탈과 한화의 합작을 승인해 주십시오. 공장을 함께 짓고 기술을 공유하고 유럽 방위를 위해 협력하게 해주십시오. 숄츠 총리가 강요들을 둘러봤습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현실 앞에서 자존심은 사치였죠. 승인합니다. 총리가 선언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방산 협력을 전면 허용합니다. 토마스가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박 지사장님, 잘 부탁합니다. 라인메탈의 15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일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유럽을 지킵시다. 밤 10시. 저는 한스와 함께 브란덴부르크 문으로 나갔습니다. 광장에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천궁2 발사대를 구경하는 사람들, 한국 군인들과 사진을 찍는 아이들, 한 젊은 독일 여성이 다가왔어요. 당신들이 한국에서 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요? 러시아를 막을 수 있나요? 저는 천궁2를 가리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북한 미사일을 수백 발 요격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도 막을 수 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예요. 운전병이었죠. 이제 한국이 우리를 돕는군요.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러 입장이 바뀐 거죠. 새벽 4시, 저는 독일군 수송기를 타고 리투아니아로 향했습니다. 최전선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한스와 독일군 정예 부대원 50명이 동행했습니다. 비행 중 한스가 제게 물었어요. 박, 정말 러시아와 맞설 수 있을까? 우리 병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한국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유엔군은 중공군 100만에 맞섰죠. 하지만 화력과 기술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러시아군이 국경에서 20km까지 전진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드론으로 찍은 실시간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러시아군 종대가 보였습니다. T-90M 전차, BMP-3 장갑차, MSTA 자주포, 최소 3개 기계화 사단은 되어 보였어요. 우리는 즉시 전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수발키 회랑으로 가는 길목이었죠. 차창 밖으로 폴란드에서 온 한국산 K2 전차들이 보였어요. 폴란드가 K2 200대를 보냈습니다. 리투아니아 장군이 설명했어요. 한국 전차 덕분에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 장갑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전방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러시아 포격입니다. 운전병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급히 차에서 내려 참호로 뛰었어요. 머리 위로 포탄이 휙 지나갔습니다. 152mm 곡사포탄이었죠. 최전방 관측소에 도착했을 때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쌍안경으로 보니 러시아군 전차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어요. T-90M 전차만 500대는 넘어 보였습니다. 저기 보세요. 한스가 가리켰습니다. 이스칸데르 발사대다. 정말이었어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수십 개가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군 포병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박 지사장님, K9 포대가 사격 준비 완료했습니다. 좌표 확인했습니까? 네. 드론과 위성으로 실시간 추적 중입니다. 러시아 포병 진지 43개소 식별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사격 개시하십시오. 바로 그때 굉음과 함께 지평선에서 불기둥이 솟았습니다. 한국에서 공수된 K9이 사격을 시작한 거였어요. 사거리 60km, 러시아 포병을 능가합니다. 포병 장교가 외쳤습니다. 첫 일제 사격에서 508이 동시에 발사됐어요. 20초 후 러시아 진지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탄약고에 직격한 거였죠. 응사가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그라드 로켓이 하늘을 가득 메웠어요. BM-21 그라드는 40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다연장 로켓이었죠. 엄폐!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천궁2가 작동했습니다. 하늘에서 불꽃이 터졌어요. 천궁2가 러시아 로켓을 요격한 거였습니다. 40발 중 38발이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완벽에 가까운 방어였죠. 놀랍군. 리투아니아 장군이 감탄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언 돔보다 뛰어난 것 같은데? 제가 설명했습니다. 천궁2는 동시에 40개 목표를 추적하고 20개를 동시 요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로 개발된 시스템이죠. 실전에서 증명된 겁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공수부대가 헬기로 접근 중 약 30대 미리-14 하인드 공격 헬기와 밀-8 수송 헬기들이 저공으로 날아오고 있었어요. 한스가 창백해졌어요. 대공 무기가... 걱정 마세요. 제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비오 자주대 공포. 즉시 대응하라. 한국에서 긴급 공수한 비오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30mm 기관포가 하늘을 수놓았어요. 예광탄이 마치 레이저처럼 뻗어나갔죠. 러시아 헬기 2대가 즉시 추락했습니다. 하나는 공중에서 폭발했고 다른 하나는 불타며 숲속으로 떨어졌어요. 나머지 헬기들이 급선회에 도망갔어요. 한국 무기의 위력이 대단하군요. 리투아니아 장군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의 본격적인 공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죠. 오전 10시 폴란드군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건 모두 한국산 무기였어요. K2 전차 100대, 크랩 자주포 50문, 그리고 천마 대공 미사일.
폴란드 지휘관이 저를 찾았어요. 박 지사장님, 폴란드군입니다. 우리도 모두 한국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폴란드군의 K2 운용은 어떻습니까? 완벽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 T-90을 압도했어요. 특히 야간 전투 능력이 뛰어납니다. 정오가 되자 전선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포격도 멈추고 러시아군의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폭풍전의 고요군요. 한스가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검은 점들이 나타났어요. 수백 개의 점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드론이다. 관측병이 외쳤어요. 러시아의 란셋 자폭 드론 수백 대가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천궁투로는 소형 드론 요격이 리투아니아 장군이 우려했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북한 드론에 시달려왔습니다. 대비책이 있어요. 제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대드론 제밍 시스템 가동. 그리고 레이저 대공 무기 발사 준비. 한국이 극비리에 개발한 레이저 무기가 작동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빗줄기가 드론들을 하나씩 태워버렸어요. 300대 중 280대가 추락했습니다. 살아남은 20대도 제밍에 걸려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어요. 오후 2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트럼프가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윤태성 무관이 긴급 보고했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제품 전면 금수입니다. 한스가 분노했습니다. 미친 짓이야. 동맹을 돕는 걸 제재한다고?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유럽연합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보관이 보고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2배로 늘리겠답니다. 독일 총리의 결단이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모두 동의했다는 겁니다. 저녁 6시 수발키 회랑 방어선에서 역사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산 K9 500문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어요. 목표, 러시아 집결지, 포병 지휘관이 명령했습니다. 500문의 K9이 동시에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K315 정밀 유도 포탄이었어요. 각 포탄이 다른 목표를 향해 날아갔죠. 20km 전방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어요. 러시아군 연료 집적소, 탄약고, 지휘소가 동시에 타격받았습니다. 러시아군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리투아니아 장군이 말했어요. 러시아군이 물러나다니. 그때 포로가 된 러시아군 대위가 끌려왔습니다. 그의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사단장이 도망갔다. 한국 포병의 정확도가 무서워서 우리는 이런 화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리 없었어요. 밤 9시.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정보부에서 긴급 보고가 왔어요. 칼리닝그라드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목표는 베를린과 바르샤바. 순간 지휘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지? 한스가 물었어요. 발사하면 7분입니다. 저는 즉시 베를린의 천궁투 부대에 연락했습니다. 최대 요격 준비. 모든 시스템 가동하라. 그리고 한국 해군에도 연락했어요. 문무대왕함. 즉시 요격 태세.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되었을 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푸틴이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보관이 외쳤어요. 러시아군이 국경에서 50km 후퇴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새벽 2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칼리닝그라드 인근에서 극비 작전을 수행했던 거예요. KF-16 전투기 스텔스 모드로 침투, 이스칸데르 기지 상공에서 전자전을 펼쳤습니다. 윤태성 무관이 보고했어요. 러시아 레이더가 30분간 마비됐고 그들은 공포에 빠졌죠. 기술의 승리였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방공망이 무력화된 것을 보고 철수를 결정한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그 이유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경고한 거였어요. 시진핑이 푸틴에게 전화했답니다. 윤태성 무관이 보고했어요.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도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중국도 3차 대전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더 정확히는 미국 없는 새로운 질서에서 중국의 역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방해는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레베카 스톤이 베를린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까지 동행했죠. 독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회담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레베카의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독일은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손잡는 것은 미국을 배신하는 겁니다. 숄츠 총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공정한 분담을 원할 뿐입니다. GDP 5%가 공정한 분담입니까? 슐츠 총리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건 착취입니다. 미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총리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협상입니까? 3%로 낮추겠습니다. 대신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하십시오. 독일 외무장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협상이라니. 러시아 드론이 우리 수도 상공을 날아다닐 때 미국은 어디 있었습니까? 레베카가 서류를 꺼냈어요. 한국이 독일의 무기를 계속 지원하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모든 군사협력을 중단할 겁니다. 그게 위협입니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현실입니다. 박 지사장. 레베카가 차갑게 말했어요. 주한미군 28,000명이 철수하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직접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답하기 전에 슐츠 총리가 일어섰습니다. 톤 차관보, 당신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이 손잡으면. 레베카가 비웃었어요. 한국과 유럽? 미국의 기술과 자본 없이? 바로 그때 독일 재무장관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방금 확인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5천억 유로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화면을 넘겼어요. 중국, 일본, 인도가 한국 유럽 방위 협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건 미국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신? 슐츠 총리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70년간 독일을 지켜준 미국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를 버린 것도 미국입니다. 레베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국이 고립되고 있었던 겁니다. 미 국무장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독일이 이 길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독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겁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모두요. 이건 경제전쟁 선포였어요. 하지만 독일 경제장관이 웃었습니다. 그러세요. 우리도 애플, 구글, 아마존의 유럽 사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됐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발신자는 놀랍게도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갔어요. 박 지사장님? 저는 톰 코튼 상원의원입니다. 무슨 일로? 트럼프가 미쳤습니다. 미 의회는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분열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상원은 한국 독일 협력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지만 최소한 방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공화당 상원의원 30명이 동의했습니다. 트럼프의 나토 포기는 미국의 자살 행위입니다. 전화를 끊고 회의실로 돌아갔을 때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어요. 레베카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미국을 적으로 만들면 미국은 적이 아닙니다. 숄츠 총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주인도 아닙니다. 미국 대표단이 나간 후 회의실에는 묘한 해방감이 흘렀어요. 70년간의 종속 관계가 끝난 순간이었죠. 한스가 샴페인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진짜 독립이야.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트럼프가 이대로 물러설 리 없었거든요. 저녁 7시.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CNN에서 트럼프의 긴급 연설이 시작됐어요. 미국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중대 발표를 합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습니다. 영어로 말했어요. 그가 서류를 들어 보였어요. 오늘부로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한국과 독일의 모든 기업에 대해 제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생방송 중에 누군가가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었어요. 대통령님, 이건 불법입니다. 펜스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의회 동의 없는 일방적 제재는 위헌입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어요. 넌 해임이야. 역시 영어로 말했어요. 부통령은 해임할 수 없습니다. 펜스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상하원 지도부가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이 갑자기 끊겼어요. 미국 정치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10분 후 폭스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미 하원 트럼프 탄핵 절차 개시 투표 예정.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베를린 전역에서 축제가 벌어졌어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독일은 자유다. 미국 없어도 산다. 한국 고맙다.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는 수만 명이 모였어요.
누군가가 거대한 태극기를 걸었습니다. 독일 국기와 나란히 펄럭였죠. 한 독일 청년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독일의 진정한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한스와 함께 군중 속에 서 있었습니다. 박, 이게 현실이야? 한스가 물었어요. 현실이야.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자정이 가까워올 때 또 다른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나토 회원국 긴급회의 소집, 미국 없는 새로운 방위 체제 논의,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대가 끝나고 다극화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다음날 아침, 워싱턴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합참의장 사임, 트럼프의 나토 포기 명령 거부, 미군 수뇌부까지 트럼프를 등진 거였어요. 펜타곤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헌법과 동맹에 충성합니다. 대통령의 불법 명령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사실상 군사 쿠데타 직전의 상황이었죠. 그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박 지사장님,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편에 섰습니다. 일본이요? 네. 기시다 총리가 방금 발표했습니다. 한국 독일 동맹을 적극 지지한다고. 그리고요? 미일 안보 조약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포기한다면 일본도 제거하겠다고.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스스로 판 무덤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참석했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먼저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안보 체제를 선언합니다. 그가 문서를 들어 올렸어요. 유럽 27개국과 영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미국 없는 새로운 방위 동맹을 출범시킵니다. 총회장이 술렁거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화면에 잡혔는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독일 총리가 이어서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초청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새로운 동맹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섰어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모든 국가와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70년간 전쟁을 준비했고 이제 평화를 지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미국 측 좌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이 퇴장한 거였죠. 그날 저녁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독일 방위 협정 체결. 협정 내용은 파격적이었어요. 한국은 독일에 무기와 기술을 제공하고 독일은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을 완전 개방한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유럽연합군 창설. 초대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유럽이 아시아 국가의 군사령관을 받아들인 건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 패권의 종말, 한국 유럽 동맹의 탄생, 트럼프의 오판이 만든 새 질서. 하지만 트럼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찬성 300, 400, 500, 최종 결과 찬성 523, 반대 98, 압도적 통과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베를린 상공에 불꽃이 터졌어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독일이 일어섰다. 한국 만세.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는 한국군과 독일군이 함께 사열했습니다. 태극기와 독일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어요. 저는 한스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박, 우리가 해냈어. 한스가 말했어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청와대였습니다. 박 지사장님, 대통령님이 축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요? 독일과 공동으로 차세대 전차 개발을 시작하래요. 이름은 K3 레오파르트 3입니다. 한국과 독일의 기술이 합쳐지는 순간이었어요. 트럼프는 탄핵 절차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버린 대가였죠. 러시아는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한국 유럽연합군의 압도적 화력 앞에 굴복한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 3위 방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한국 무기가 배치됐죠. 저는 지금 베를린의 새로운 한독 방산 단지 준공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숄츠 총리가 제게 다가왔어요. 박 지사장, 독일은 한국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총리님. 우리는 친구니까요.
브란덴부르크 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분단의 상징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새로운 동맹의 상징이 되었어요. 한 독일 소녀가 제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한국 덕분에 전쟁이 끝났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쟁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국의 힘과 독일의 결단이 전쟁을 막은 거죠. 그날 밤 베를린 피아모닉에서 특별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독일 국가를 연주했어요. 청중석에는 한국군과 독일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평화를 지킨 영웅들에게 바치는 박수였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준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독일이 징병제를 부활시키고 한국이 유럽을 구한 그 72시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공유를 부탁드려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이 순간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